작년에 한국전력이 연간 적자 규모가 33조 6천억 원이거든요. 아마 전 세계 어느 에너지 회사도 이 정도의 적자를 본 에너지 회사는 없을 거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책에 이제 쓰신 표현 중에 2020년이죠.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리고 홍수도 그 해에 엄청나게 맞아요. 터졌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에 대해서 정말로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눈으로 보니까 이제 많이 체감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소회를 또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그 2020년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의 그 임팩트가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고 네. 그러면서 바로 등장한 것이 이런 식의 어떤 야생동물로부터 인간에게 들어오는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이게 왜 자꾸만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할까? 뭐 메르스, 사스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결국 야생동물과 인간의 접촉면이 넓어지고 있다. 이것은 기후변화의 어떤 장기적인 효과다, 영향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이제 의학자나 보건학자로부터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서 마침 또 그 여름에 엄청난 역대 홍수가 최장기 장마가 왔어요. 네. 2달에 걸친 장마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 비까지 이렇게 많이 오고 또 언론에서는 이것이 기후변화의 영향이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비도 많이 오고 코로나도 앞으로 이런 식의 어떤 이 바이러스의 질병의 위기로부터 인간이 또 자유로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체험하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 기후변화가 되게 심각한가?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원년이 아니겠나. 2020년이. 네. 그러면서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게 원년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그때부터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요? 그리고 정말로 ESG라는 것이 화두가 돼서 기후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아졌고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들도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요즘에 이름을 많이 바꿉니다. 포스코, 퓨처엠 이런 이렇게 이름을 바꿔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 2020년 여름을 지나면서 갑자기 기업들로부터 연락이 좀 많이 옵니까? 폭주를 할 정도였어요. 바쁘죠. 훨씬 바쁘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아리백이니 ESG니 이런 게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냐. 사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시장에서 이미 벌써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겠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문을 해달라. 전 세계적인 동향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요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역시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면에서 제일 빨리 이것을 캐치하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희 학자들이야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연구하면서 이제 이런 흐름도 보니까 이미 알고는 있었죠. 네. 결국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큰 전환을 이루는 그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2020년 여름 이후로 저 개인적으로도 저 자신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서 커지는 밸류가 또 높아졌네요. 모르겠어요. 뭐 밸류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바빠졌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SK 최태원 회장님도 추천사를 써주신 거 보면 아마 SK랑도 이렇게 활동도 많이 하시고 자문도 많이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자문도 좀 했고요. SK만이 아니고 여러 기업들의 이제 임원들과 그런 소통할 기회가 좀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나서 좀 많이 바뀌었나요? 어떤가요? 예, 이제 인식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끼는데 이게 이제 행동이 빨리 바뀌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 문제는 글로벌 기업들이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중요성, 또 ESG의 중요성을 충분히 시장에서 체감하고 있긴 하지만 국내 여건이 국내의 각종 정책 인프라 또 현장 인프라가 이것을 서포트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에 10% 미만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외국과 비해 보면 너무 여건이 안 좋은 거여서 이제 기업들로서는 굉장히 사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걱정을 넘어서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꾸만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최근에도 유럽의 대표적인 이런 카메이커가 국내 업체와 부품업체, 자동차 부품업체가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아리백 어디까지 와 있냐. 안 돼 있다. 그래서 계약 파기 이런 것들이 언론에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저희가 다 예상했던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더 대규모로 더 빈도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업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굉장히 빨리 바뀌고 네. 있고 어쨌든 그 재생 에너지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바꿔야 된다. 근데 워낙 이쪽에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맞아요. 그래서 힘들어하긴 하는데 많이 네.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하고 사실 기업들이 바뀌는 것보다 돈이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돈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로 와라. 이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재생에 대해서 투자를 보시면은 네.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신규 발전 설비 투자의 82%가 재생에너지고요. 2021년도는 86%입니다. 이 벌써 돈이 이쪽으로 다 이미 몰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 그러네요. 대세가 형성이 됐고요. 네. 심지어 맥켄지 같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도 여기가 뭐 그렇게 기업에 관심이 많겠습니까?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나를 보는 데 아니겠어요. 네. 2050년이 되면 자체 개발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최소 79%, 최대 89%까지 전 세계 전력 공급에 재생에너지가 담당하는 비중이 그렇게 될 거다. 압도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앞으로 27년 후입니다. 지금 안 되다가 그 해에 갑자기 뛰지 않는 거니까 그쵸. 지속적으로 그쪽에 돈이 몰리고 그쪽에 투자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은 뭐 이미 글로벌 대세여서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 거대한 흐름이 기후변화를 매개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전기로 이제 전환되는 과정인 거잖아요. 재생에너지를 보면 통한 전기화죠. 전기화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전력이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요. 아무리 힘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 바꿀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교수님은 전기 요금을 네. 과감하게 좀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예,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작년에 한국전력이 연간 적자 규모가 33조 6천억 원이거든요. 아마 전 세계 어느 에너지 회사도 그러니까요. 이 정도의 적자를 본 에너지 회사는 없을 거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결국 작년 1년 동안 뭐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발 전쟁이 있었고 네. 그 전부터도 에너지 수급은 굉장히 불안정했는데 가스 공급이 유럽에서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서 엄청나게 국제적으로 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유럽에 비하면은 그래도 그 충격이 덜한 편이고요. 우리는 또 미국에서 LNG를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 또 가스요금이 5배에서 6배씩 올랐습니다.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게 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느냐. 워낙 오르니까 유럽 내에서, EU 내에서도 최대한 에너지 아껴 써라. 국가별로 아껴 써라. 이런 허리띠 졸라매라. 이런 특단의 얘기까지 나왔고요. 21세기에. 21세기 유럽에서, 그 선진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그렇다고 에너지 시장을 왜곡시키면서 예를 들어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하진 않겠다. 여기 예외가 사실은 이제 프랑스가 좀 이런 정책을 썼어요. 프랑스는 굉장히 국가 주도적인 경제를 많이 하는 나라이기 네. 때문에 또 원전 비중이 높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썼지만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면 분명한 것이 다른 나라들은 최대한 그래도 이 에너지 가격 폭등 상황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 반영을 하되 그로 인해서 가장 이 사회 내에서 고통받는 계층, 취약계층, 저소득계층, 또 자영업자 이런 분들에게는 재정을 통해서 또 현물 직접적인 제공을 통해서 이 상황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도록 현금 보조, 현물 보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온 거죠. 심지어 독일, 영국은요 앞으로 작년 가을부터 한 2년 동안 각각 100조 원 이상의 에너지 재난, 이게 거의 재난 수준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지원을 해주겠다 어려운 분들에게 이런 정부 목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은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네. 한순간에 이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 폭등을 한순간에 다 반영해라. 이건 사실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이 아마 너무 놀라실 거예요. 얼마나 올라야 돼요? 사실은 뭐 한 2배 정도는 올라야 되는 이게 두 배나요? 어마어마한 네. 거죠. 네, 2배 이상 한참 올랐을 땐 2배 이상 올려야만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제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순간에 올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정부가 정말 책임 있는 정부라면 네. 모든 우리 대한민국 경제 주체에게 그것은 기업, 산업계, 개인, 소비자에게 다 막론하고
앞으로 이 기후변화 시대에 지금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불안정하고 또 폭등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격에,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국민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주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훨씬 큽니다. 정부는 최대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보조를 아끼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 경제 전반이 앞으로 좀 더 에너지 효율적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탈탄소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가격을 정상화하는 노력은 해야 한다. 그 방향으로 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려움은 또 정부가 최대한도로 책임지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기업들도 그렇죠.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과 공정에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이 에너지 원단위, 그러니까 부가가치 창출당 전기 소비량이 너무 많아요.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쪽에 기술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투자해봤자 손해입니다. 가격이 싼데 왜 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 와서 이제는 더 이상 네. 지속 가능하지 않고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은 분들에게 좀 인기가 없는 주장일 수 있지만 맞아요. 저는 그렇게 가야만 대한민국 경제가 바로 선다. 네. 이 기후 위기와 에너지 위기 시대에 바로 서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책임감 있는 정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책임감이 있다는 거는 저는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안한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아니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하고 그냥 회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냥 솔직하게 미안합니다. 근데 올리고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닌가. 사실은 한전이 그렇게 적자를 보고 또 가스공사 그렇게 적자를 보면서 네. 그것이 채권 시장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작년에 돈을 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또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는데 한전은 그렇죠. 공기업이기 때문에 또 채권 발행이 굉장히 용이하고 다 소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또 작년 가을에는 그래서 이게 돈이 다 그쪽으로 몰리니까 다른 기업들이 고통받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이없는 상황이었던 게 한전은 돈을 빌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적자를 놔도 돈을 빌릴 수 있는데 돈을 빌렸다는 다른 기업들이 돈이 여기로만 가니까 여기로 안 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 가지 네. 이제 부작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정부 입장에서는 뭐 어렵더라도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즘에 이제 보면은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이제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과연 극복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후 위기를 그린 전환 그리고 이제 디지털 전환 이 두 가지 양축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양축이 어떻게 보면요 주식 시장에는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이 두 개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그런가요? AI와 그린 이 두 가지에만 사실 시장에 관심이 많거든요. 특히 AI에 요새 좀 관심이 더 많은데 그렇죠. AI가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사실은 있을까요? 이제 AI의 범위를 좀 디지털까지 확장을 네, 시킨다면 네. 이미 유럽에서는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전해죠. 이미 앞으로 유럽의 미래는 이 두 개에 달려 있다. 기후변화 대응하는 그린 기술, 그린 산업, 그리고 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디지털 기술, 디지털 산업. 이 두 가지가 유럽 경제 회생의 양대 축이다. 이걸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그린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디지털을 연이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이제 쌍둥이 전환, 트윈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말을 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가 각자도 가지만 두 가지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결정적으로 발휘한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네, 제가 네. 이제 유럽에 뭐 자주 출장을 이제 코로나 이전 더 많이 갔고요. 코로나 때도 한두 번 갔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보면 특히 이제 덴마크나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아주 강력하고 그리고 비중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덴마크는 80%입니다. 그래서 그 재생에너지가 남아 돌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수소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죠.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를 가지고 그린 수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주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굉장히 흥미있게 들은 이야기는 네. 해상풍력 단지에 네. 사실 해상풍력의 특징이 유지 관리가 굉장히 필요해요. 이제 바다에 떠 있기 때문에 뭐 가서 보면 이제 종종 이 정비도 필요하고 근데 이 정비가 사실은 사람이 가서 하면
가서 확인하는 데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무인 드론이 갑니다. 무인 드론이 개발돼서 이 해상 풍력 점검, 인스펙션이라고 하죠. 지도 점검에 특화된 드론이 이제 바다를 향해 가는 거예요. 가서 쫙 스캐닝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내줘요. 지금 뭐가 문제다. 그러고 나면 이제 사람이 가서 헬리콥터 타고 가서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훨씬 그래도 처음에 사람이 갈 때보다는 비용도 절감되고 효율적이 됐어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네. 드론이 과거에는 무인 드론이었어요. 그래서 무인 드론이 가서 인스펙션 했는데 이 시장도 현재 14조 원 시장입니다. 해상 풍력을 점검하는 조사하는 것만 전 세계 14조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네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이제 2번 하지 말자. 한 번에 끝내자. 어떻게 해요? 사람이 타고 가는 거죠. 사람이 장비 들고 드론을 타고 가는 거. 이른바 에어택시죠. 카고 드론이라고 해요. 네. 장비를 실는 거, 패센저 드론, 사람 타고 가는 드론 해가지고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그냥 일체형으로 가서 스캔하고 사람이 고쳐서 바로 고치고 돌아오자는 거죠. 훨씬 시간 단축, 비용 단축. 이걸 지금 독일 정부가 독일 에너지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빨리 개발해라.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 줄 아니까. 저도 직접 헬리콥터 타고 가서 봤거든요. 바다에 네. 정말 아예 그 유럽에서는 이거를 윈드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바다 농장. 그러니까 저 바람 농장이죠. 바람 농장. 그래서 결국 이것을 이 해상 풍력은 그린이고 네. 드론은 이제 디지털이에요. 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새로운 시장 창출, 일자리 창출, 성장의 동력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뭐 모든 영역에 네. 이 두 가지가 기존의 산업을 녹색화하고 또 디지털화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새로운 디지털과 새로운 녹색의 산업이 생겨나는 거여서 제가 보기엔 이 흐름은 2050년까지 간다고 봅니다. 2050년. 네, 왜냐하면 2050년이 바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한 그 해거든요. 그 목표치가 있는 날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때가 보면 수능 날이네. 그렇죠. 그때가 되면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나름 선방했다. 잘했다. 이제 포기다. 더 이상 안 된다. 네, 이제 사실 후자로 가면 굉장히 우울한 미래가 펼쳐지는 거죠. 네. 네. 그렇게는 안 되겠죠. 안 돼야죠. 저는 정말 솔직히 저야 이제 60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50년을 제가 볼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저의 다음 세대, 뭐 아주 넓게 안 가고 제 자식 세대만 하더라도 2050년이면 한참 활동할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됐을 때 정말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는 너무 암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저는 정말 다음 세대에게 제 자식 세대에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제대로 못했다. 미안하다. 제대로 된 세상을 물려주지 못했다라는 거기에 굉장히 제 마음이 너무 아플 것이고 아마 우리 세대가 거기에 대한 책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음 세대는 아직까지 그 정책을 그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어리니까.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기후위기 시대였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 정말 너무 제가 그런 얘기를 뭐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학생들 중에는 굉장히 열정적인 학생들이 있거든요. 정말 저희 서울대에도 공부하면서 또 온몸으로 뛰는 학생들도 있어요. 정말 이런 거 동아리도 하고 밖에 나가서 외치고 막 이러거든요.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다, 해야겠다, 우리 세대가 저만이 아니고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뭘 해야 될까요? 저희 개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개인의 입장에서는 뭐 단순히 이제 집에서 좀 에너지 효율적인 기기를 쓰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기본일 수 있고 그리고 가급적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안 쓰고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제대로 되려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가격에 모든 서비스와 재화의 가격에 이 환경 비용, 탄소 비용이 반영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을 이기는 경제주는 없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비싸졌어? 못 쓴다. 당연히 기업들로 입장에서도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면 우리는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기기를 개발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들이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흐름,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수용성이 높아져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나를 위한 거고 우리 가족을 위한 거고 우리 나라를 위한 거다. 우리 산업을 위한 거고 우리 다음 세대의 일자리를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최고 장점은 빠른 겁니다. 한번 딱 마음 생기면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의 대전환이 일어난다면
다른 나라들이 50년 했던 거 우리는 25년이면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반드시 이렇게 가야 하고요. 그렇게 안 가면은 우리나라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RE100이니 ESG니 뭐 CBAM 이런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표면적인 거고요. 네. 내부에 들어가 보면 이것은 다 기업의 경쟁력, 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다 좌우하는 그런 이슈들이에요. 여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동의가 빨리 일어나야겠고 이것이 우리 개인이 또 유권자로서 네. 어떤 이 사회에 책임 있는 세대로서 해야 될 가져야 될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일단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행동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이제 그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 강의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실 거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야 니네들이 태어나 보니까 어떻게 기후 위기 시대였는데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도 하실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실 것 같거든요. 학생들한테는 가장 강조해서 이야기하시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저는 뭐 일단 뭐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다 공부하기 위해서 온 학생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최대한도로 제가 아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하죠. 예, 이것은 뭐 기본이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세대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나 때는 네. 학생들이 나 때는 환경, 기후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이 공부를 했다. 그러나 마음으로. 시장은 열리지 않았다. 아. 시장은 안 열렸지만 열심히 이제 이런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네. 여러분은 지금 그 마음과 더불어 갈 수 있는 게 시장이 열렸다. 아. 지금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돈을 벌 수도 있고 그게 주식시장이 됐든 또 자기의 취업 문제가 됐든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탄소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고 주식시장에 그런 기업들이 주식이 뭐 오르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심판받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보람 있고 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세대가 된 거다. 아하. 얼마나 행복하냐. 네. 열심히 해라. 그러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께서 그동안 진짜 허허벌판에서 털을 이렇게 오랫동안 닦아 놓으신 그 기반 안에서 또 발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 참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한데 뭐 저만 한 건 아니고요. 네. 많은 이제 뭐 저 선배분들 중에도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분야에 헌신한 분들이 계시고 네. 뭐 저희 세대도 뭐 저만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이 이걸 알고 있고 또 시장이 그 방향으로 급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세대가 워낙 머리도 좋고 네. 또 자신의 앞가림도 잘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네. 금방 이게 왜 중요한가? 왜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이제 나 개인도 우리 사회도 우리 경제도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뭐 충분히 다 인식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네. 기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오시고 귀한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